먼저 그 대통령 선거가 하자면은 이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5년이 어쨌든 간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팩트하고 대선 후보가 어쨌든 역대 비호감 대선일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의혹에 대한 제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해소를 못하고 대선을 치렀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지난 이후에 대선 평가를 바로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당내에서 의원들 전체 톡방이나 모임에서도 꽤 여러 차례 대선 평가를 해야 지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발제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준비까지 했었는데 대선 평가를 하면 내부의 공방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지금도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치열한 논쟁이나 뭐 어떤 평가나 이런 거를 해오면서 성장한 당이고 그런 거를 사실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토론과 평가를 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선 평가와 지선 평가를 합쳐서 하게 됐는데 그 이제 비대위의 과제가 됐는데 그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을 결정하는 의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라면 제가 비대위를 이끈다면 전면 공개 토론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당 내외의 여건과 역량이 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공개적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놓고 또 상호 공방을 펼치고 관전자들도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요새 무슨 뭐 팬덤이냐 훌리건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저는 그 과정에서 정리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제는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 특히 민주당은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내부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됐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제 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대선 평가, 지방선거 평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선 평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과로부터 자유로웠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거죠. 첫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면 계승만을 주장하는 후보로 만들기도 어려웠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후보였고 또 경선이라는 절차적인 과정도 통과해낸 승자였고 그런데 못 이긴 거죠. 결과는 못 이겼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지층과 당의 상당수가 내심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 적격성에서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진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젖잘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잘 싸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싸웠다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상대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접전이 가능했고 상대가 윤석열인데도 우린 진 겁니다. 네, 이게 평가의 두 번째 포인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순계승만으로 이길 수 없었다. 둘째, 그래서 이재명을 뽑았다. 이재명이 근접전을 펼쳤다. 근접전을 펼쳤지만 졌다. 게다가 상대가 윤석열인데도 이거죠. 뭐 사실 딱히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도 한계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 취약하기 그지없는 상대를 뛰어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지 않겠어요? 이 이상도 이하도 뭐 저희가 사실 더 평가할 게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객관적 공리잖아요. 이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 사실 그래서 그걸 그냥 인정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해도 어렵고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윤석열에게도 졌는가라는 거를 또 성찰해 봐야죠. 그 양쪽의 객관의 이 폴대를 뽑아놓고 그 안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 어려움 한계가 뭐였다고 봅니까?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다음에 정권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주류 세력 그 안에는 뭐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흔히 얘기하는 586 주류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 그렇겠죠. 가장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준비에 부족이 있었겠죠. 딱 거기에 우리의 역량의 한계가 하나 있었던 거죠. 흔히 말해서 무능했다고 비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장 핵심 국정과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일 것이고 조금 더 앞에는 어쨌든 찬반이 엇갈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있겠죠. 그 두 가지에서 사실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거죠. 예, 그것이 근본 원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나 정권은 성과와 도덕성 양자로 평가를 하는데 도덕적 시비가 있어도 성과가 있으면은 가령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냐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재창출이라는 것이 중요한 지표니까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주로 성과에 기초해서 정권 재창출을 했던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일기에 굉장한 도덕적 시비에 걸렸지만 재선을 성공했었잖아요. 그것은 주로 경제 정책을 포함한 그 정권 운영의 성공을 평가받았던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성과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 정책에 있어서의 준비의 부족, 첫째.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권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내로남불로 비판받은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한 거죠. 그 핵심인 부동산과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저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저는 부동산은 판단을 잘 못했고 그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 잘 몰라서 잘 하겠지 사실 이렇게 생각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부끄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참여정부를 경험했던 김수현 수석이 한 번 실패했었기 때문에 잘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또 제가 뭐 현역이 또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그 빠지를 달고 나서 그 기조에 있던 부동산 정책이나 입법이 진행될 때 그냥 편을 들었던 면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훨씬 더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면은 더 꼼꼼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고 전문성도 떨어졌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되짚을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가령 김수현 전 수석의 핵심 이론의 하나가 임대업 양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데
그 대전제에 있어서 어떤 대규모 임대업자와 또는 중소규모 임대업자 이 시장 자체가 김수현 수석이 설정한 거랑 달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근본적인 전제와 가설의 실패가 온 건데 어쨌든 근데 저 자신이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더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주류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 분야를 다뤘던 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서 공급은 묶는 방식이 되니까 결국은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실패가 온 거고요. 가령 그 정책에 있어서 저만 해도 집을 아직 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령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가 전셋값이 오르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그 정책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뭐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세는 오르고 집값은 뛰고 세금도 오르고 이게 막 삼중고가 되는 그거 대목이 하나 있고 아까도 제가 자기 고백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부터 저는 문제의식이 조금 있었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조금 했던 경우예요. 그것은 이런 거죠. 돌이켜서 본다면은 소득주도 성장을 제가 아주 우리가 정권 교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핵심적인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나눠본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적인 또는 경제 정책을 실제로 핵심에서 다뤘던 분들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초기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소득주도 성장이 결국은 유럽의 임금주도 성장을 한국식으로 번안한 건데 장하성 교수가 근데 그것을 한국식으로 그냥 번안했을 때의 문제점은 임금주도 성장은 임금 생활자가 다수를 점하는 유럽 그리고 우리처럼 사교육과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한국과 같지 않은 유럽에서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복지와 경제를 다 잡는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저는 초기부터 그 이론의 가설에 근데 우리는 좀 다르지 않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임금으로 커버가 안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이 일단 거의 뭐 6대4 정도로 존재하고 또 하나는 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동산과 사교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평균 10만 원을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이 저비용 사회를 실현하는 정책, 개혁적 정책을 하면서 그걸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방식의 접근법이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사회로서 제도로서 어떤 저비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식이죠. 똑같은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결과적 목표인데 가처분 소득의 증대를 실현하는 방식을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냐 부동산과 교육비 등의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냐에 있어서 접근법의 차이이고 그 특히나 자영업자의 존재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 거거든요. 제가 꽤 여러 번 문제 제기를 초기부터 했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주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후에. 근데 주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간헐적 문제 제기만 했었죠. 근데 지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의식이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쉽게 말해서 초반에 5년 중에 첫 해, 둘째 해 뭐 거의 20%대로 한 2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평균 10%대로 안정적으로 쭉 갔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거를 20%대 쭉 가던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망신스러운 사실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정치와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핵심 부동산과 가령 핵심 경제 이론, 이런 것을 핵심
그 정권 주도 세력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학자들이 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대선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 진짜 검증되고 철저하게 스스로도 자기 검증을 한 그런 준비를 한 주장과 설계를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끄러움이 있죠. 일단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 결국 그 지점에서 우리는 넘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큰 틀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 뭐 결국에 가장 근본 문제는 경제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덕성에 제기되는 내로남불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건 뭐 이미 공이 여러 군데서 제기됐기 때문에 굳이 더 뭐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판에 알지만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명료하게 평가하지 않고 대선 후보를 뽑았고 또 대선 후보를 뽑고 나서는 그래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을 서로 말하지 않고 바꿨어요. 기본소득의 주장으로 시작했던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주장에 대한 강조는 사실은 그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지속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사실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 파인지 우리가 부동산 완화 파인지 우리 자신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현실 선거의 요구 속에서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갔고 그 내에서 당의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이견은 얘기하지 않고 후보의 정책을 우선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다 묻어서 갔죠, 사실. 그 전환적 성장을 최고의 극으로 내세웠잖아. 성장의 방점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은 대선은 저는 대선에 대한 평가는 어떤 주장이 우리가 옳았냐 그르냐라기보다는 저 개인의 평가 포인트는 우리가 어느 주장을 하긴 했는가 이쪽에 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주장이 기본소득이었나 부동산 완화였나 이것이 우리가 불명하고 당내에 존재하는 각종 스펙트럼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토론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었는가에 있어서 사실은 깔끔하게 책임 있게 정리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문재인 정부 5년이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지 못한데 그런 정책적인 핵심적인 문제와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다 아울러서 본다면은 민주당 정치인, 민주당 국회의원, 이 국민들이 압도적인 어떤 그 의석을 만들어준 그 의원들이 저는 비겁했다. 원팀이라는 그 속에서 다 숨어버렸다 이거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 주변에는 잘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두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민주당이 경험했던 경험이 한편으로는 소위 이야기하는 열린우리당 시절의 108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각자의 목소리가 이제 자중지장으로 갔던 그 경험의 반면 교사가 과하게 장착이 돼서 특히나 이제 여당만을 경험해봤던 초선이나 이런 경우에 오히려 그런 뭔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자기 검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동한 거 아닌가 그런 항상 이게 좀 시계추라는 게 이렇게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선들은 그런데 이게 그 다수의 어떤 이 중진들도 그렇죠. 예, 그건 뭐 초재선, 다선 말할 것이 없죠. 뭐 저희 같은 사람 포함해서 그런 거죠. 이어진 그 지방선거에서 금방 이 대선에서는 그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방선거는 이제 대선 2라운드가 된 것이 이게 결정적인 어차피
이 새로 된 정부, 정권 교체된 정부 얼마 안 있고 있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그 판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더 졌다, 더 참패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예. 이 선거가 객관적으로 도대체 이 선거의 의미가 뭔가 이게 선거 의미 정립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선 후에 한 2년쯤 후에 이루어지는 총선이었다면은 정권의 평가가 맞잖아요. 그래서 심판론, 견제론, 안정론이 다 가능한데 대선 치르고 사실 취임식하고서 한 달도 안 돼서 치른 선거라는 게 선거 자체가 웃기는 선거인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의 시기 조정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굉장히 누구도 의미 설정을 하기가 애매한 선거죠. 이미 대선은 했는데 거의 동점 수준의 근접전을 했는데 그거를 놓고서 됐으니까 무조건 밀어주자는 허니문을 하기도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잘해서 완전히 밀어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시기 자체가 갖는 모호성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2라운드로 안 하려고 했어도 이거는 사실상 뭐 1.5, 6, 7라운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강박성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간다면은 2라운드나 연장전처럼은 안 갔어야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찍으면 이깁니다. 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틀린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 다 찍으면 상대는 놀고 있나요? 그러면 0.7% 지는 거예요, 또. 그런데다가 대선 직후에 어쨌든 허니문이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만 나오면 다 이깁니다라는 식의 얘기가 우리 편을 고취시키는 데는 좋지만은 사실은 냉엄하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시기 자체가 2라운드적 성격을 2라운드라기보다는 연장전적 성격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가지는 그런 시기적인 한계는 있었고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패자의 입장에서는 패배 이후에 아직도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층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지지층의 상당수가 선거를 하는 그 시점까지도 마지막에도 TV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거니까요. 그리고 진 걸 보고서 TV 다시 보고 또 끄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장전처럼 접근을 하는 접근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않죠. 근데 연장전처럼 된 게 그 상징적인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이재명 그 전 직전 대선 후보의 개항을 출마 아닌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일단 의원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상당히 계기는 송영길 대표의 예. 서울 출마였죠. 상당히 비판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송 대표랑 워낙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상당히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사적으로도 이야기했어. 뭐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죠. 가까운 사이에. 근데 그랬고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했고 왜냐면 제가 총괄 선거, 그러니까 선거의 구도가 송영길, 이재명 출전으로 갖춰진 이후에 전국 선거를 이제 맡는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제가 자임해서 서울 총괄본부장까지 같이 맡아서 서울의 의원들이 다 같이 뛰자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격차를 줄이고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을 조금이라도 당선시키려는 방향으로 한 건데
결과는 사실 시민들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을 각각 달리 찍는 이 골라 투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민들이 상당히 냉엄한 평가를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뭐 누구나 지적했듯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당내로 보면 서울에 당장 선거를 치를 서울 의원의 뭐 거의 90% 이상이 비판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결과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구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정해진 이후에 그것을 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봤지만 뭐 결과는 처음에 생각한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나온 거죠.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출전은 그거는 당사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뭐 어떤 뜻을 맞춰서 이렇게 됐다, 봤다, 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관계와 서로 주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막판에 그 송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빈 계양에 어쨌든 차출된 면이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그래서 이 전체에 있어서의 그렇게 연장전으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이제 송 후보의 송 전 대표의 서울 출마가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이제 결국 끌려 들어간 건데 그 대목 그 시점쯤에는 사실은 당도 그렇게 그러니까 반론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대안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결정한 면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상 개항이 비었는데 개항에서 이길 만한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도 마땅치 않고 또 선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깔아앉았는데 그만큼이라도 또 뭔가 부목을 시킬 만한 다른 카드도 마땅한 것도 없고 뭐 그런 속에서 사실은 그냥 간 거죠. 애초부터 아예 구도 자체를 그렇게 설정하고 짜들어갔다. 만약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다. 그랬다면 그것은 저는 틀린 판단이었다고 봐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서울 구도도 달랐을 거고 그리고 서울 구도가 달라지면서 전체 구도가 달랐을 거고 이재명 후보가 관여하는 방식도 달랐을 수 있고 선거 결과도 좀 달랐겠죠. 그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직전 대선 후보 패배한 후보가 이렇게 바로 정치 일선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론은 없다고 봐요. 항상 그때 현실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패배한 사람이 바로 나오는 것에 대한 잘못됐다. 이건 너무 일반적 문제제기고요. 구체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 DJ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지만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가 나왔잖아요.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2년쯤 후에 다시 나온 거거든요. 2년 후에 나왔다고 해서 비판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계 은퇴를 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DJ를 찍었던 지지자들의 대부분, 심지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 복귀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가 반대했고 언론의 대부분이 부도덕하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참 정치적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정권 교체했잖아요. 5년이 뭐야? 2년 후에 정권 교체했죠. 근데 그때 만약에 지금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그 시점이나 그 이후에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나 아니면 일반 국민이나 또는 평론가 가운데 역시 그때 DJ가 안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선택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구체적 결단의 문제이고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당사자의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걸 건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영역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에게는 정치 지도자만이 감지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단의 영역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공론과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꼭 그것대로만 아닌
때가 존재해요. 근데 이번이 그것에 그런 것이냐 아니냐 그건 뭐 알 수 없죠. 다만 그 시점에는 이렇게 판단하기도 저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애매한, 그러니까 인이냐 아니냐의 그 시점은 저는 그랬다고 보고, 다만 그 전에 서울인 그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할 상황이 아닌 거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구도여서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하기가 어렵게 그거는 좋은 평가가 나오기, 사후 평가가 어렵다고 봐요.